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미국 저기가 끝나고 나서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서 지금 트럼프가 광폭 행보를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좀 여쭈려고요. 뭐 이제 일부 기레기들은 이게 이제 민주당이 득표는 한 1,000만 표 정도 이겼어요. 이제 득표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의 그 하원 쪽의 승리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트럼프의 패배다라 그러는데 실제로 미국 메이저 언론에서는 트럼프 패배라는 소리 별로 안 해요. 이 PC 좌파 쪽도 선방입니다 이거. 하원을 보면 공화당 현역이 무려 46명이나 은퇴했어요. 이 미국 하원 선거가 2년마다 한 번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역이 은퇴를 하면 새로 들어온 사람이 그 선거구를 굳힌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계속 2년마다 선거를 하면서 다 좋은 상대니까. 상원은 지금 아직 개표가 확실히 다 이렇게 안 모아진 것 같아요. 오후 6시, 5시 현재. 오늘 한 53석에서 한 5석 정도 가져갈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보다 2석에서 4석, 원래 51석이었죠. 그리고 주지사는 공화당이 한 26명. 그러니까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오히려 의석수를 늘렸고요. 그래서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특히 중요한 게 상원이 이제 군사, 외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관, 인준 권한 이런 거, 장관이나 정부 요직의 인준 권한 이게 다 상원에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연방 법관들 이게 이제 지금 비어 있는 게 100몇십 명인가 거의 한 200명 가까이 될 거예요. 대법관들 말고요. 연방 수뇌법원 같은 거요. 그래서 이 법조가 줄줄이 이 공화당 성향으로 장기 장악돼요, 이제. 그리고 특히 2020년 대선에서 이기고 만약에 하원에서 과반을 달성을 한다. 다시 하원 과반을 탈환한다. 이렇게 되면 미국 정치의 근본적 변화가 완성됩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트럼프의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 랠리.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캐치프레이즈나 그런 마가 랠리의 그건데 이런 식으로 민초 공화당 지지자들을 엮어 세워서 이 공화당 보수주의 덕트린이라 그럴까요? 정책, 가치 이것을 향한 흐름을 만들어내게 될 거예요. 지금 이미 상당히 만들어져 있는데 이 흐름이 앞으로 한 2년, 4년, 6년 지속되면은 이게 무시무시한 흐름이 될 겁니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정치 문화가 엄청 바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트럼프가 9월 25일 날 유엔 연설에서 얘기를 했죠. 뭐냐면은 자기는 글로벌리즘에 굴복할 뜻이 없다. 미국은 전혀 그런 뜻이 없고 우리는 미국의 주권을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주권 국가들 사이에 공정한 페어 게임을 하자.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강해요. 그 연설에.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의 글로벌리즘이라는 건 한 개별 국가 특히 미국과 서유럽과 같은 선진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선진 강국의 주권을 약화시키고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그런 흐름이었었어요. 이때까지 글로벌리즘이. 그래서 이게 국제 이제 금융자본의 음모다 혹은 뭐 그런 쪽의 음모다 이런 얘기까지 듣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주권 국가의 힘이 약화되면 결국은 상대적으로 글로벌 엘리트의 힘이 강화되게 되잖아요. 그게 영향력을 갖추고 있고 부를 갖추고 있는 글로벌 엘리트의 힘이 강화된다고요. 국제 미디어 그룹을 갖고 있다든지 세계적인 혹은 국제적인 금융 자본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쪽의 영향력이 엄청 강화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요. 그래서 주권과 독립성의 약화, 특히 선진국의 주권과 독립성의 약화가 이게 글로벌리즘의 근본적인 그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까지는 중국을 육성하는 글로벌리즘이었는데 트럼프는 중국을 약화시키고 길들이겠다는 관점이잖아요. 또 이제까지는 북의 핵과 미사일을 중국에 의존해서 처리하겠다는 글로벌리즘이죠. 이건 결국 묵인하는 글로벌리즘이 되는데 트럼프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표현은 안 했는데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면 결국은 북한 접수 해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북한 접수 해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동이나 러시아 등에서 미국 영향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이게 이제 트럼프에서는 미국 애국주의와 결합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민, 의료, 감세, 범죄 소탕, 이민 통제, 그 다음에 의료 혜택 축소, 그 다음에 세금 축소, 범죄 소탕, 그리고 이 출산자, 그러니까 이거 뭐죠? 미국적 취등용 출산 그 불가능하게 만들겠다. 이런 정책들하고 결합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가 되냐면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흐름이 굳어진다는 얘기는 요번에 이제 중간선거를 선방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굳어져요. 월남전 이후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어 온 political correctness, 정치 위선 완장질, 그 다음에 특히 서방 선진국의 주권 약화, 특히 서방 선진국의 도덕 해체 등에 대한 대대적 반격이 시작되는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글로벌 차원의 정치 문화의 그 굉장히 커다란 변화라고 보여요. 이 만평이 그걸 잘 보여주는데, 한번 보시죠. 이 뒤에 서 있는 건 글로벌 엘리트, 그러니까 제도권이에요. 그러니까 글로벌리즘 엘리트 제도권들이고 주로 금융 혹은 글로벌 미디어 그룹 이끄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요 스피커에 쓰여 있는 SJW라는 건 소셜 저스티스 워리어라 그래서 우리 어감으로는 뭐냐면 진보파리, 인권파리, 정의파리를 뜻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튀어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트럼프는 히틀러다. 너희 인종차별주의자들 아가리 닥쳐라. 트럼프는 KKK다. 우리는 국경 통제, 이민 통제를 전면적으로 철폐하기 원한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구도가. 그러니까 이게 정면으로 이제 그 주권과 독립성을, 그러니까 서유럽 및 미국에 있어서의 주권과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사회의 전통적인 도덕 이런 것들을 약화시키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삼는 글로벌리즘 엘리트에 대해서 주권을 강화해서 주권 국가들 사이에 페어 게임을 하는 그런 세계 질서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애국주의 이런 입장을 표방하는 그런 트럼프 관점이 싸움을 제대로 하고 있는 그런 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싸움이 이제 챕터 2로 들어가는 거죠. 이번에 챕터 2로 해야 됩니다. 자, 트럼프가 이렇게 중간선거를 선방을 하니까 이 사람 뭐 조치가 엄청나게 발빠르죠. 이 사람 중간선거 저거 하자마자 한 90분에 걸친 백악관에서의 그 기자회견장에서 이 민주당의 그 청문 조사 게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계속해서 그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이라는 거 뒤집어 씌워서 트럼프한테 이제 그 5점 뒤집어 씌우려는 거 그거 계속하려고 하고 있고, 또 트럼프의 그 세금 환급에 관한 자료를 트럼프한테 내라. 우리가 그거 봐서 당신이 부패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다 까보겠다. 이런 황당한 주장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가 너희가 청문조사 게임 한다고? 하지 마. 만약에 그런 식의 게임 한다면 우리도 너희 거 많이
폭탄 들고 있거든. 이런 얘기를 그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어저께 굉장히 여러 번 반복했어요. 이거를 보여주듯이 그 기자회견 끝나자마자 바로 법무장관 제프 세션스를 경질했죠. 참고로 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이게 뜨뜻미지근한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난 트럼프 당선 이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그 미국 법조계에서 일어난 가짜뉴스에 바탕한 트럼프 마녀 사냥을 가로막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요. 그걸 그냥 방관해 왔다고요. 이 제프 세션스라는 법무장관이. 이거 바로 날려버렸다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그럼 가지고 있는 카드는 뭐냐? 몇 개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오바마 시절에 법무부와 FBI와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 이 셋이 공모를 해서 스틸 서류, 스틸 도시에를 만들었죠. 돈을 줘갖고. 그래서 불법적 간첩 내사 영장까지 발부받았다고. 이 문서의 바탕에서. 그리고 나서 불법적인 대통령 도청 시도, 트럼프를 도청하려고 했고, 이 문서의 바탕에서. 그러니까 스틸 도시에 만든 것까지는 오바마 때예요. 그 다음에 트럼프 때 들어서 가지고는 불법적인 간첩 내사 영장이 계속 연장이 됐고, 그리고 트럼프 때 불법적 대통령 도청 시도 및 하야 시도가 있었다고. 수정헌법 25조 거론해서. 이게 이제 그 로젠스타인 법무부 차관이 이를 저지른 건데 법무부 장관이 이런 걸 막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법무부 장관 그냥 경질해 버린 거예요. 중간선거 딱 그 선방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웃기는 사건인데 이게 영화 13 hours, 13시간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죠. 이게 2012년 벵가지 사건이거든요. 리비아 벵가지에 있는 미 대사관에 그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난입해가지고 미 대사를 포함한 4명이 숨진 사건입니다. 근데 이 2012년 벵가지 사건 터지기 전에 리비아 대사관이 미국 본국의 국무부에 여기 지금 현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해병대 이런 사람들 좀 많이 파병해서 이 보안을 강화해 달라라는 요청을 여러 번 했어요. 그때 법무부 장관이 힐러리 클린턴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벵가지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그거 벵가지 미 대사관 쪽에서 요청 여러 번 있었는데 법무부 장관한테도 아마 그 요청이 갔을 텐데 이래가지고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을 들여다보게 됐다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을 포함한 상당 기간 동안 거의 이메일이 없는 거예요. 그 국무부 메일 서버에. 그럼 이 여자 이메일 어디서 쓴 거야? 보니까 자기 집 지하실에 놓은 자기 개인 이메일 서버를 쓴 거예요. 이게 일단 범법이거든요. 법규 위반이라고요. 또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라는 보고서까지 묵살하고 그 자기 개인 이메일 서버를 썼어요. 힐러리가.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코미 FBI 국장 이제 FBI가 이제 그 조사를 하게 됐는데 이 오바마 때 일어난 일이에요. 코미가 힐러리한테 면죄부를 줬죠. 이런 일 가지고 기소하기는 좀 어렵다. 지금 이메일이 그리고 통째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한 3, 4만 통은 아예 삭제돼 버렸고. 자기는 힐러리는 나 이메일 다 국무부한테 넘겼다 그러는데 한 3, 4만 통이 없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코미가 결국은 면죄부 준 셈이죠. 또 능청맞게 힐러리랑 코미는 짜고서 힐러리는 또 코미를 또 비난을 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대선에서 떨어지고 대선에서 욕받다 이 말이지. 근데 실제로는 코미가 힐러리한테 면죄부를 준 케이스거든요. 코미도 얼마 전에 쫓겨났죠. 트럼프 때. 그러니까 이런 그 미국의 법무부, FBI, 법조 이런 쪽에
말하자면 부패라 그럴까 편향성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이거부터 제압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국내 정치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을 경질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법무부 장관 경질하면은 검찰을 손에 넣잖아요. 그러면 이런 케이스들을 검찰 직권회의에서 오픈할 수 있다고요. 바로 깔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기소할 거 기소하고 이렇게 몰아붙이겠다는 거죠. 만약에 니들이 계속해서 하원 장악했다고 계속해서 무슨 청문회 노름하면 나는 폭탄 더 큰 거 터뜨릴 거야 임마. 그게 어저께 트럼프가 민주당한테 보낸 시그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미국 국내 정치에 대한 발빠른 대처뿐만이 아니죠. 이 북한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거기서 보면 알잖아요. 바로 그 선거 결과 나오기 시작하니까 바로 폼페오와 김영철의 미팅을 취소해 버렸거든요. 11월 8일로 예정됐던. 그리고 국방부 관계자는 이게 아마 이제 선거를 다 개표를 안 해도 엑시트폴 결과들 이런 거 보고서 판단했을 거라고요. 이미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 그 폼페오 김영철 미팅 취소할 무렵에 상원에서 한 두세 석 벌 것 같다는 것을 확신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상원이 이기고 방어할 것 같다 싶으니까 바로 그냥 이 일을 했죠. 그리고 이제 국방부 관계자들은 어저께 완전 비핵화가 안 되면 체제를 변경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 자유아시아 방송 RFA의 보도에 의하면. 그리고 앞으로 상원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도 군사위원회 및 외교위원회는 강경 매파로 채워질 거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 쪽 출신들은 군사 옵션을 택하자는 그런 강경 매파라기보다는 인권을 많이 강조하는 매파들이 돼요. 그러나 결국은 이제 갔죠. 그리고 미국은 그 선전포고 없이 대통령이 그 바로 그 군사작전을 하거든요. 그럼 30일인가 뭐 60일 이내에 그 의회가 오토라이제이션을 해줘야 돼요. 의회 승인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의회 승인은 당연히 난다는 얘기죠. 일 저지르면 승인 안 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명분 잡아가지고 일 저지르면. 그래서 미국이 이때까지 선전포고를 하고 군사작전을 한 경우는 아마 제2차 세계대전이 거의 마지막이었을걸요. 월남전도 선전포고 안 했어요. 그냥 군사작전하고 의회 승인에 의해서 군사작전이 이어진 케이스예요. 이라크도 그렇고요.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게 좀 특이하다고요. 그 운영 방식이.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에 의해서 전쟁을 벌려놓고 선전포고 없이 의회가 사후적으로 선전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오토라이제이션을 하는 그런 방식이 익숙해요. 세계대전이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엊그저께 그 미 전략가들이 워싱턴에서 이제 그 어떤 연구소가 주최한 회의를 할 때 거의 이구동성으로 비핵화 이후에 주한미군은 중국을 겨냥한 글로벌 군사력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비핵화되고 나면 주한미군 철수 뭐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전략가들은. 비핵화되고 나서 주한미군은 그리고 나면은 중국을 겨냥한 교두보다 이거예요. 이거는. 포스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 전략을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주 단적으로 드러내는 이런 흐름들이에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바로 어저께죠. 어저께 중국산 알루미늄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무려 176%를 때렸습니다. 이게 이제 선거 끝나자마자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및 중국에 대한 온도가 급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트럼프 내지는 미국 이제 공화당 쪽의 광폭 행보가 아마 굉장히 빨라질 거다. 이제부터는 엄청 빨라질 거다.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문재양 노믹스는 더 심해지고 있죠. 문재인이 어저께 발언인가 거기서
뭐 경제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등, 경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된다는 등, 공정 경제를 해야 된다는 등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정 경제라는 건, 페어 이코노미라는 건 경제학 교과서에 없는 얘기예요. 공정 시장이 있죠. 경제라는 게 너무 넓기 때문에 이 경제 전체 구조를 두고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불가능하다고요. 시장이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냐 이거는 계량적으로 따질 수 있다고요. 어떤 기준을 정해서. 왜냐? 시장의 공정성이라는 건 뭐냐면 기회비용 개념이거든요. 이거 뭐냐면은 내가 이 집 가면은 200원 받을 수 있는 물건인데 내가 물건 파는 사람이에요. 나로 하여금 이 집을 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시장 외적 요인들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이거 알면서도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집을 가서 100원밖에 못 받아. 그러면은 이거는 공정 경쟁, 공정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가격을 받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살 수 있는 가장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것. 그게 공정시장이에요. 이게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학적으로 아주 계량 모델까지 나올 수 있는 영역이에요. 아주 잘 정의된 거고 이게 시장의 근본 정신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려면 정보 불균형을 이용해서 돈을 벌잖아요. 저기 가면 300원 받을 수 있는데 이 물건 파는 사람이 저기 가면 300원 받는 걸 몰라. 그러면 이 물건 파는 사람은 200원만 받는 줄 알아. 그럼 이 사람한테 200원에 사서 저기 가서 300원 받고 파는 거예요. 정보 불균형이죠. Information unbalance. 이 차이를 가지고 돈을 버는 거거든요. 시장이라는 건. 이러이러한 혁신을 하면 코스트가 다운되고 시장이 넓어져. 근데 그러한 혁신을 한다는 걸 사람들이 몰라. 오케이? 그럼 난 이러이러한 혁신을 특허를 내놓고 내가 해서 코스트 다운시키고 넓은 시장에 약간의 더 초과이익 얹어가지고 판다. 그러니까 우리 이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모든 경제 행위자들이 전부 이 불균형을 노리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1000만 명의 행위자가 있으면 1000만 명이 이걸 노리고 들어가요. 아니 우리 저기 젊은이들 특히 잘하잖아요. 인터넷에서 계속 뒤져가지고 제일 좋은 물건 제일 싼 데서 골라내잖아요. 이게 정보 불균형 노리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명이 나서가지고 전부 시스템을 계속 최적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유시장 경제를 못 이겨내는 거예요. 계획경제가. 1000만 개의 프로세서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겨내요? 한국 같으면요. 경제활동 인구 규모가 경제활동이라는 게 뭐 저기 가서 예를 들어서 구멍가게 혹은 뭐 일반 재래시장 혹은 저기 뭐죠? 편의점에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는 것도 일종의 경제활동이니까 그런 경제활동 규모를 따져봐라 그러면 한 7살부터 한 90살까지는 다 경제활동 인구라고요. 어떤 면에서. 이제 그중에 취업활동은 작지만 또 사업활동은 작지만 어쨌거나 그러면 수천만 명이 어디 가면 좀 더 싸지 물건을 살 때는 또 물건을 팔 때는 어디 가면 좀 더 많이 받고 팔 수 있지 이러고서 이 정보불균형 해소하러 돌아다니는 거라니까요. 각자 최선을 다해서. 그럼 이걸 어떻게 이겨보냐고. 이게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과 같은 개념이에요. 거의. 물론 아담 스미스에서는 이걸 설명을 못하죠. 수학적으로. 아담 스미스는 분업과 시장의 형성을 얘기를 했고 그럴 때 그 시장에서 행위자들이 결국 뭐를 기준으로 행위하냐 이거를 이제 얘기한 건 19세기 오스트리아 학파에서 나오죠. 그게 이제 기회비용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의 기본 개념도 없는 문재인이 지 마음대로 막 용어를 만들어서 떠드는 거예요. 공정경제. 공정경제란 개념 없어요. 경제학에. 경제민주주의 이건 더 황당하죠. 경제가 어떻게 민주주의로 돌아가요? 경제가 어떻게 민주주의로 돌아가냐고요. 내가 물건 파는 사람인데 여기 가면은
200원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여기 가면은 300원 받을 수 있어. 그럼 내거 열심히 여기 가서 팔죠. 나랑 경쟁을 하는 다른 공급자가 있어. 내가 이 정보 가르쳐줘 이 사람들한테. 바보죠. 가르쳐주면. 여기 가면 300원 받을 수 있다는 건 나만 알아야지. 가능하면 오랫동안 남들한테 안 알려지게 막죠. 이게 무슨 민주주의예요? 이러한 행위들에 의해서 경제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모든 경제 주체, 수천만 명의 경제 주체가 어디 가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지? 어디 가면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지? 이거를 계산하고 자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게 무슨 민주주의냐고요. 그건 합리적 경제 행위자지 그냥. 그 사람들은 아무 데나 가서 그냥 민주주의, 그럼 섹스 민주주의도 있고 뭐 아무거나 다 있겠네. 공정 섹스도 있고. 무식하면 입을 다물든지 왜 사람 선동하려고 그냥 민주주의라든지 공정이라든지 이런 근사하게 생겨 먹은 단어는 아무데나 다 갖다 붙이려고 그래.